복잡한 정치 현안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정치뉴스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 쏟아지는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말꼬리를 하나 잡아서 네. 속내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친절한 정치 첫 번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말부터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별이 지금 초저녁에 어떤 별 좀 대테리가 되는 거지. 초저녁 하늘에서 보는 별. 거기 가면서 순간을 제대로 포착을 했으면은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과실해야지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별의 순간에 의미가 없어요.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지난 3월이었던가요? 별의 순간,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화제가 됐는데 이 얘기를 어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별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오면 별은 과연 어디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지연히 초저녁 하늘에 머물러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작 나를 이렇게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으면 진작 더 뛰어난 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 질질 끌었느냐. 나를 진작 영입을 했어야 된다. 그러한 심중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초저녁 별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진정한 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대선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예. 험난한 대선 과정을 이기고 나면 결국에는 진짜 별이 될 거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별의 순간을 언급했을 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네. 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올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라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같은 별의 순간이라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정치를 언제 할 건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시점 선택을 잘해라 이런 것이고 이번에 이제 초저녁 별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빨리 영입을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 별이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밝은 별이 되는 그 순간일 텐데 일단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은 여러 홍역을 겪은 끝에 어제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출범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삼김들이 모두 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울산에서의 회동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6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선대위도 많이 해봤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중심을 잡아주느냐. 그 구심점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지지율이 오락가락하고 막 격동, 판단, 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러면은 선대위가 완전히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후보는 선대위의 뒷받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선대위가 우왕좌왕하면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총괄선대본부장 이 두 자리인데 이 두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위원장 본부장이 됐어요. 이것은 상당히 단촐하고 스마트한 선대위 구조가 됐기 때문에 출발 선상은 일단 잘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고 그리고 그런 인선상의 갈등의 여지도 많이 봉합한 상황에서 닻은 올렸는데 우려되는 변수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김병준 위원장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영역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분들이 영역을 잘 인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전임 비대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되면 총괄선대위원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결정하게 돼 있는 당원 당규 규정이 있어요. 예. 그것을 김병준 위원장이 잘 존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다 경륜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이 싸우면 선거 망친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
선대위가 원만하게 잘 굴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윤핵관 해가지고 윤석열 핵심 측근들이 예.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공격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후보가 신임을 했고 당대표가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을. 그분에게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좀 어렵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선대위가 출범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장 교수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별의 순간 나를 좀 빨리 불렀어야지 뭐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 정말 노련한 정치 전략가이자 또 별의 순간을 계속 언급하면서 천문학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독보적인 전략가이냐 아니면 되는 선거에서 되는 선거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던 이른바 거품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대선 후보 간별사예요. 그리고 대선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고 저분을 우리가 대통령 까미야라든지 지도자야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경륜이 높은 참모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갈공명이라든지 항우의 범증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왜 저분의 말에 권위가 있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017년에 본인이 대선도 출마를 했지만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 하시면서 아니 나는 뭐 윤석열 후보가 뭐 대통령 되더라도 내가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네. 정권 교체나 하고 내가 대선 승리에 조금 뭐 도움이 되면 되죠. 라는 말을 했잖아요. 아, 저분이 욕심이 없구나. 그런 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레임을 정말 잘 만드세요. 그냥 예를 들면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 본인은 윤석열 후보를 좀 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홍준표 후보를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음번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야 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기는 걸로 프레임을 쫙 짜버리더라고요. 사실상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ICBM을 이렇게 미사일을 막 날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구도를 참 잘 잡는 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대선 선거 과정 중에서도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프레임 전쟁에선 국민의힘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화제 전환해서요 두 번째 말꼬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유대였습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네, 사전적 의미로 비천하다,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인데 출신이 비천해서 주변에 더러운 것이 많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슨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7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와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 하냐면요. 비호감도를 낮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감성 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비호감도를 낮춰서 내가 앞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유독 높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높아요. 비호감도가 높으면 외연 확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를 안 기울여요. 눈길도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되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자랐어요. 저는 여러분의 희망의 상징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호감도는 유독 어느 대선보다 두 양강 후보가 모두 높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조차도 미미할 정도로 비호감도가 높고 그것을 낮추는 것이 하나의 과제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후보도 뭔가
이른바 감성 정치를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구도가 좋아요. 예를 들면 정권 교체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론 해보면 대략 한 15% 차이로 정권 교체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를 본인의 몸을 툭 던지면은요, 그냥 끌려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비호감도가 높다면, 정권 교체론이 또 높고 비호감도가 높다면 후보 개인의 자질로서 정권 교체론이라는 구도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자질과 역량으로 이것을 구도 자체를 뚫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자신들의 대응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하면 불도저 같은 스타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변했나 이런 말들. 그래서 고집도 꺾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몸까지 낮췄다. 역시 이 또한 완전히 변하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일까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유연함이야. 와, 정치인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이 유연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고집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그 지도자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야라고 네. 강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말 바꿔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달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울컥하고 큰절하면서 약간의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 과정 중에 있어서 저는요, 제가 막 지난번에 무슨 욕설이라든지 뭐 철거민과의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본 모습이 아닙니다. 네. 저의 본 모습은 정말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제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미지 쇄신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진정성을 또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성 정치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임팩트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단기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누가 연애를 하다가 막 싸워요. 그러다 막 울어요. 한두 번은 그래 미안하다 우니까 내 미안해라고 하지만 네. 자꾸 울면은 또 울어 이러면서 짜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꾸 우는 거 보면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런 모습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더 저런 모습들을 더 질질 끌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비판했던 것처럼 나약한 지도자 아니야? 왜 자꾸 울어? 저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을까? 그러한 비판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주 써먹지는 마시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냐 아니면 계승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선긋기냐 차별화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에도 굉장히 굳건한 상황이고 고민되는 지점 아닐까 싶은데요. 저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의 나라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같다면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60% 정도의 부정층이 이재명 후보가 또 문재인 정권 시즌2구나. 그걸 계승하는구나. 눈길을 안 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꾸 차별적인 시도를 하면서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내세우려고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아직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비판적이네? 저 사람 안 되겠어.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외연확장이냐 아니면 집토끼를 먼저 잡을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큰 딜레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성철 교수와 함께한 친절한 정치 첫 시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